안녕하세요. 김상진입니다. 객체지향 개발론 및 실습 축소기간 보강 영상입니다. 세 번째 노트입니다. 세 번째 노트에서는 이제 4장부터 본격적으로 각종 설계 패턴을 하나하나씩 소개할 건데, 이 3장 세 번째 노트에서는 설계 패턴이 뭔지 조금 개괄적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어떤 종류의 설계 패턴들이 있는지 설명을 해 드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설계 패턴 학습할 때 필요로 한 UML 표기법에 대해서도 이 노트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노트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설계 패턴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이 설계 패턴이 프로그램 개발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제 여러분들이 이 노트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고요. 기본적으로는 설계 패턴이라는 것은 기존 전문가들이 만들어 놓은 해결책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예. 당연히 우리는 그거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아, 지금까지 많은 전문가들이 많은 종류의 소프트웨어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여러 가지 노하우들이 있는데, 그 노하우들을 우리 같은 초보적인 개발자들도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것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설계 패턴이 되겠습니다. 설계 패턴은 객체 지향으로 프로그램을 할 때 나타나는 다양한 패턴들을 말하고요. 이 패턴들, 이 설계 패턴들은 뭐, 어, 어떤 우리가 프로그램 경시대에서 만나게 되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알고리즘이 아니라, 어떤 예를 들면 내가 응용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응용에서는 어떤 한 종류의 객체를 막 1000개씩 매우 많이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이 매우 많이 만들어낸 객체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주는 거예요. 또 어떤 데서는 이 객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만드는 과정이 매우 복잡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결할까? 또 객체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조합적인 특성을 가지게 되면, 그것들을 어떻게 설계를, 어떻게 클래스들을 만드는 것이 효과적일까? 이런 것들에 대한 답들을, 어,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들을, 이제 기존에 해왔던 것들을 모아놓은 것이 바로 설계 패턴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설계 패턴은 라이브러리로 만들어져서 정렬 알고리즘처럼, 우리가 뭐 자료 구조처럼 만들어진 걸 가져다가 그냥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응용에 맞게끔 응용도 해야 되겠고, 우리 응용에 맞게끔 주어진 그 설계 패턴 틀을 이용해 가지고 개발자들이 직접 만들어야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아예 이런 설계 패턴을 몰랐을 때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은 되게 막연할 수 있는데, 어떤 그래도 나름대로의 충분한 가이드라인들을, 우리가 만나는 고민되어야 되는 지점들에 대한 해소해 줄 수 있는 어떤 해결책들을 주는 것이 바로 설계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 패턴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이용해서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나타나는 패턴들인데, 그러니까 객체 지향으로 프로그램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패턴들이 되는 거죠. 우리가 객체 지향 언어로 소프트웨어를 만들었다고 해서 아주 잘 만들어진 객체 지향 소프트웨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주 전문가가 만들지 않으면 아주 효과적인 코드를 만들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초보자들도, 아니면 조금 경험을 갖고 있는 개발자들도 좋은 전문가 못지않은 구조의 그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설계 패턴입니다. 우리가 맛있는 요리를 하려면 좋은 요리법을 알면 우리는 흉내 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설계 패턴도 그것과 비슷합니다.
백종원이 말하는 요런 요리법을 우리가 따라하면 우리도 그런 맛있는 김치찌개를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를 겁니다. 그것을 해주는 것이 바로 설계 패턴입니다. 우리도 이 설계 패턴을 활용하게 되면 초보적인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은 개발자들도 어, 좋은 퀄리티의 코드를 만들 수 있을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설계 패턴을 잘 배워야지만 이제 조금 더 어떤 그 규모가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더 효과적으로 만들 수가 있을 것이고, 그렇게 여기서 효과적으로 만든다는 것은 어떤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좋은 퀄리티 있는 코드라는 것은 가독성이 높고 또 유지보수하기가 좋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만들어 놓은 코드를 확장해야 됐을 때 얼마나 쉽게 확장할 수 있냐. 이게 좋은 코드인데, 확장하기가 쉬우면 좋은 코드인데, 설계 패턴을 잘 활용해서 코드를,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놓으면 이 코드는 유연해지기 때문에 어떤 기능을 추가해야 된다든지 이럴 때 조금 더 쉽게 기능을 추가할 수가 있고, 다른 사람들이 코드를 읽었을 때 이해하기도 쉬운 거예요. 아, 이 코드는 이 패턴을 쓰고 있구나. 잘 만들었네. 이런 식으로 느낌으로 우리가 이제 코드들을 전문가가 우리의 코드를 보면 그렇게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계 패턴은 자주 발생하는 설계 문제에 대한 유연하고 재사용이 가능한 객체지향적인 해결책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한 종류의 객체를 매우 많이 만들어야 된다. 뭐 한 종류의 객체를 만들 때 그 과정이 매우 복잡하다.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설계 문제들이 있고요. 여기도 몇 가지 나와 있죠. 여기 보면 같은 종류의 여러 객체를 유지하고 있다. 객체들을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지 노출하지 않고 객체들을 차례차례 접근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그 코드를 구성하는 게 좋을까? 아, 별도 클래스에 반복하는 과정을 캡슐화해서 제공하면은 효과적으로 클래스의 응집성들도 유지한 상태에서 이 원하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반복자라는 패턴이 될 것이고요. 예, 패턴은 완전한 코드는 아니며 보통 코드 골격처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상황에 맞게끔 그 상황에 맞게 만들어 가지고 쓰면 이 코드들이 아주 유연하고 효과적인 해결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설계 패턴은 예전부터 이제 여러 사람들이 연구도 했는데 갱어포라고 하는 이 네 명의 학자들이 1993년도에 기존의 시중에 있던 많은 언급된 패턴들을 모아가지고 책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총 23개의 패턴을 이들이 소개를 했는데 이 23개의 패턴들이 지금까지도 이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있는 23개 패턴들 중에 어떤 패턴들은 많이 사용이 되고 있지 않고 문제가 있는 패턴이라고도 언급도 되고 있지만, 어쨌든 이 23개 말고 그러면 또 다른 패턴들이 또 많이 추가가 돼서 우리가 학습해야 될 패턴이 막 50개, 70개 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지금도 우리가 학습해야 될 패턴들은 이 23개 중에 되게 중요한 핵심적으로 꼭 알아야 되는 그 몇 개의 패턴들이 되겠습니다. 그것들은 개발자라면 또 객체지향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개발자들이라면 꼭 알아야 되는 거고요. 이 수업에서는 갱어4가 아니라 이제 헤드 퍼스트 디자인 패턴이라는 교재에서 집중적으로 다루는 그 14개의 패턴,
14개 패턴도 14개 패턴을 저도 그거 위주로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14개 패턴이 제가 볼 때도 가장 이 23개 패턴 중에 좀 핵심이 되는, 꼭 알아두면은 많은 지금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패턴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패턴들 위주로 설명을 해드리고요. 이 14개 패턴 말고도 이 23개에 있는 나머지 9개 패턴들 중에서도 대부분은 조금씩은 수업 시간에 언급하거나 나중에 모아서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이런 수업 시간에 다루는 내용들은 그냥 학, 학문적인 의미만 있고 실제 현장에서는 별로 쓰지 않는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이 수업에서 다루는 내용들은 되게 실무적인 내용들입니다. 실무에서도 충분히 쓰이고 있고 여러분들이 개발자로 활동할 예정이면 개발자로 취업할 것이면 꼭 알아두셔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 약간 반복적인 내용인데 설계 패턴은 상당히 상위적인 개념이다. 그러니까 라이브러리와 같은 형태가 아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에서 표준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져서 우리가 이런 설계 패턴 쓰고 싶으면 라이브러리에 있는 거 뭘 인클루드해서 쓰고 이런 건 아닙니다. 물론 일부 패턴의 경우에는 예전 자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이브러리로 이 패턴을 쓰고 싶을 때 가져다가 라이브러리에서 가져다가 쓸 수 있게 해놓은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패턴들은 라이브러리에서 이렇게 가져다 쓰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뭘로도 비유를 많이 하냐면 어, 요즘은 여러분들 잘 모를 수도 있지만 무협지 또는 이제 중국 영화들, 무술 영화들, 무협 영화들이 있었죠. 뭐 여러분들은 아마 쿵푸 팬터는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중국 무협 영화 형태가 되죠. 어. 그래서 그거의 패턴을 보면 줄거리는 뭐냐 하면은 대부분 주인공은 악의 세력부터 큰 피해를 받은 무슨 가문이나 세력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처음엔 이 사람은 뭔가 힘이 없어요. 힘이 없는데 열심히 훈련을 해가지고 나중에 부모의 복수를 한다든지 자기 가문의 복수를 한다든지 세력의 복수를 하는 형태가 됩니다. 근데 그거를 이 간단한 줄거리인데 어떤 내용으로 어떤 무술을 쓰는지 뭐 소림사가 등장하는지 취권이 등장하는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다 스토리가 달라질 수는 있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감독이나 누가 그 각본 사람에 따라서 구체적인 내용들이 달라지지만 큰 틀을 보면은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요즘 웹 만화를 봐도 웹툰을 봐도 이제 그 고등학교 폭력물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의 스토리에 보면은 그 왕따를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어떤 학생이 뭔가 어, 무술을 배워서 뭔가 배워가지고 복수를 하는 그 일진들한테 복수를 하는 그런 스토리들이 대부분인데 그것이 이제 어떻게 각색이 됐냐에 따라서 내용들이 가지각색이죠. 그래서 그런 거와 마찬가지가 바로 설계 패턴이 되겠습니다. 틀이 있고 그 틀을 어떻게 구체화할지는 이제 각 응용에 맞게 개발자들이 결정해야 되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설계 패턴 관련해서 한 가지 이제 우리가 활용할 때 어려운 점은 어떤 요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떤 패턴을 요 상황에 써야 되는지 그거 판단하는 게 이제 경험이 부족하고 그러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여러 가지 계속 많은 소프트웨어들을 만들어 보고
또 만들어진 다른 소프트웨어들의 그 코드들을 리뷰하면서 그 상황에 가장 적절한 패턴들을 내가 필요할 때 선택해서 쓸 수 있게 훈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패턴은 그 갱어포가 소개한 23개의 패턴은 크게 세 종류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세 종류로 구분이 되지만 이 세 종류가 어떤 같은 기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이 분류가 어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있는데 갱어포가 이렇게 분류했기 때문에 이제 현재도 많은 책들이 이렇게 분류하고 있는데 이제 이 생성행위 구조라는 이 설계 패턴의 그 종류 분류, 기준 분류는 어떤 한 가지 기준으로 나누어진 분류는 아니다. 첫 번째 생성과 행위는 해결하는 문제의 종류에 의한 분류는 맞는데 구조는 그 해결하는 문제가 어떤 종류인지에 따라서 분류한 게 아니라 이 패턴이 어떤 구조적으로 만들어져 있으면 그 형태가 어떤 구조적인 어떤 해결책을 갖고 있으면 이제 구조 패턴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 패턴들 중에는 생성과 관련된 생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패턴인데 구조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구조 패턴으로 분류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요 세 가지 그 기준 분류가 약간 어색한 거 있는데 어쨌든 생성과 행위는 해결하는 문제가 뭐냐에 따라서 어떤 생성 문제와 관련된 생성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는 생성 패턴. 생성을 어, 생성과 관련된 것이 아니면 다 행위 패턴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 패턴이 그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만 어떤 객체와 클래스의 그 구조를 통해서 어떻게 얘네들을 관계를 맺냐. 그러니까 이 조합을 어떻게 하냐, 이 클래스와 객체들을 어떻게 구조적으로 조합을 하냐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면 이 패턴이 어떤 생성과 관련된 부분일지라도 객체 간 상호작용과 관련된 부분이 있더라도 이제 구조 패턴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 구분은 실제 패턴을 보면 아, 이렇게 분류하고 있구나 쉽게 아마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패턴을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 생성행위 구조라고 하는데 되게 어색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분류하면 같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요 패턴의 분류는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나누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은 혼란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 점 감안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패턴들은 설계 패턴입니다. 설계 패턴. 그리고 설계 패턴 말고 아키텍처럴 패턴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패턴은 한 응용을 만들 때 그 응용을 구성하는 여러 클래스가 있는데 그 여러 클래스 중에 아주 일부 클래스, 심지어 아주 극단적으로 한 클래스에게만 적용이 되는 패턴을 우리가 설계 패턴이라 그러고 아키텍처럴 패턴은 이 응용을 개발할 때 전체 소프트웨어에 적용해야 되는 패턴을 우리가 아키텍처럴 패턴이라 그래요. 근데 이 아키텍처럴 패턴을 그냥 단순하게 우리말로 번역하게 되면은 구조 패턴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석하면은 이제 디자인 패턴의 세 가지 분류 중 구조 패턴하고도 또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키텍처럴 패턴은 구조 패턴으로 번역하시면 안 되고 이 수업에서 말하는 구조 패턴이라는 건 설계 패턴 중에 한 종류를 얘기하는 거고 아키텍처럴 패턴이라고 하면은 설계 패턴이 아니라 응용 전체를
어떻게 구성해야 되냐? 그거와 관련된 패턴을 아키텍처 패턴이라 그러고 대표적으로 MVC라는 패턴이 있습니다. MVC 패턴이 이제 아키텍처 패턴의 한 가지 예가 되겠습니다. MVC. 우리가 하나의 패턴을 살펴볼 때 각 패턴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은 요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요 패턴이 어떤 이름으로 불려지는지를 알아야 되겠고요. 패턴의 이름, 패턴마다 한 가지 이름으로 불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질 수도 있는데 보통은 이제 갱어포가 명명한 그 갱어포 책에 있는 그 패턴 이름을 가장 널리 사용하는 이름이 되겠고요. 이 패턴의 이름은 개발자 간의 의사소통할 때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를 팀장이 뭐 요 패턴을 이용해서 해결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여러분은 뭔가 개발한 다음에 요 부분은 요 패턴을 이용해 가지고 적용해서 해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패턴이 분류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를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겠고요. 생성, 행위, 구조 이렇게 세 개 중 하나로 분류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가지 기준이 아니다. 요 경우에는 이제 그 구조 패턴의 경우에는 이제 그 구조 패턴이지만 이제 그것을 사용하는 이유가 생성과 관련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패턴의 목적, 이 목적이 뭔지, 이 패턴을 사용함으로써 얻어지는 어떤 이점들이 뭔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패턴의 수준, 이 패턴이 그냥 단일 클래스에 적용되는 건지, 여러 클래스에 적용이 되는 건지, 아니면 구조적으로 적용이 되는 건지, 이렇게 이제 되는 거고요. 보통은 단일 클래스로 적용되는 경우 그렇게 많지 않고, 특히 행위 클래스들은, 행위 패턴들은 여러 객체들 간의 상호작용과 관련된 거이기 때문에 주로 컴포넌트, 즉 여러 객체들이 그 패턴에 나타날 것이고요. 이제 구조 패턴들은 이런 식으로 패턴의 수준도 아키텍처럴하게 구조적으로 어떤 구조적인 어떤 모습을 띠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일 수도 있는데 이 패턴을 어떤 상황에 써야 되냐 그거를 알려주는 요소가 패턴에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패턴을 어떤 문제에 적용하나 아니면 어떤 상황이었을 때 이 패턴을 적용하는 게 좋은지 예시들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고 아, 내가 지금 상황이 내가 직면한 상황이 요 상황인지를 보고 이제 패턴을 선택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패턴의 참여자, 이 패턴의 여러 클래스와 객체들이 등장할 텐데 그 패턴에서 이 클래스나 객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것을 설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패턴의 구조, 패턴의 구조는 보통 클래스 관계도를 통해서 어떤 객체들이 어떤 상호작용을 어떤 방향으로 누가 누구를 의존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그림 형태로 이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뒤에 나오는 그 UM의 표기법을 알아야 이제 패턴을 우리가 도식화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패턴을 실제 언어에 구현할 때 어떤 특징들이 나타나는지 이제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놓은 부분이 패턴의 구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각 언어마다 다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C++, 자바, 파이썬, C#, 뭐 그 밖에 다른 객체지향 언어가 있으면 그 객체지향 언어에 이 패턴을 적용할 때는 그 언어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언어의 특성을 고려해서 그 언어의 특성에 맞게끔 이제 구현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패턴의 장점과 단점들이 나타날 거고, 이 장점과 단점은 또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여기에 이제 서술하게 되겠고, 우리는 이제 패턴의 장단점을 볼 때는 이 패턴이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장단점도 있을 수 있지만, 그 패턴을 이 언어로 이런 형태로 구현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장단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패턴이 한 가지 형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변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변형들이 있고, 그러면 나는 내 패턴을 적용할 때는, 또는 내가 사용하는 언어에서는 이런 변형밖에는 못 쓴다. 두 변형을 다 쓸 수 있으면 두 변형 중에 어떤 변형이 이 내 상황에 더 맞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될 거고요. 보통 패턴을 그냥 한 패턴을 독립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여러 패턴을 함께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패턴을 배울 때 이 패턴과 함께 쓰이는 패턴들이 뭐가 있는지, 또는 이 패턴과 조금은 비슷한 패턴이 뭐가 있는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 부분에서 살펴보고 학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 패턴을 우리가 학습할 때마다 이 패턴의 이름이 뭔지, 생성과 관련된 건지 행위와 관련된 건지 구조적인 패턴인지 살펴봐야 되겠고, 이 패턴을 사용하는 목적이 뭔지, 그 다음에 이 패턴을 어떨 때 적용하는 건지, 어떤 이 패턴에 등장하는 클래스와 객체들은 각각 이 패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이제 이거를 클래스 관계도는 어떻게 표현이 되는 거고, 각 언어에서 구현할 때는 어떤 특징들이 있고, 그럼에 따라서 어떤 장단점이 있고 변형이 있는지를 우리가 각 패턴마다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을 사용하는 이유는 유연성을 높여주게 되겠고요. 코드의 유연성을 높여주게 되겠고, 가장 올바른 수준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추상화를 제공해 주게 되겠고, 객체 간의 강한 결합이 아니라 낮은 결합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낮은 결합을 통해서 해결해 주기 때문에 이제 유연한 코드가 됩니다. 그러니까 코드를 유지보수하고 수정하기가 더 편해지는 거죠. 확정하기도 편해지고요. 그 다음에 코드의 재사용성을 높여주고요. 개발자 간의 의사소통을 또 강화시켜주고, 그리고 가장 좋은 해결책을, 검증된 해결책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믿고 쓸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패턴을 선택하는 방법이 어렵다고 했는데, 이제 많은 경험을 하게 되면은 그 중에 어떤 패턴을 써야 될지 이제 나름대로의 판단 기준들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는데, 이제 하다 보면은 또 어느 정도 요령이 생길 것이고요. 이제 가장 먼저 쉽기에는 이제 생성과 관련된 건지 그렇지 않은 건지, 이제 그런 식으로 나눠 보면은, 우선은 이제 어떤 패턴들 중에 이제 그 23개 중에 확 그 범위를 줄일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거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세 개가 여기 있는 이 23개 패턴이 갱어4에 소개되고 있는 패턴들인데, 이제 어떤 노트에서 해당 패턴을 소개하는지 이제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요 패턴은 아예 수업 시간에 한 번도 설명을 안 드릴 거고요. 이 노트 16에 되어 있다는 거는 요것들은 이제 집중적으로 설명 안 드리고 나중에 한꺼번에 모아서 설명을 드린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다음 4장부터 차례차례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략 패턴부터 그다음에 관찰자 패턴, 그런 식으로 쭉 설명을 드리고요. 요 23개 패턴 외에도 요런 세 가지 패턴도
추가로 설명을 드리고, 이제 아키텍처 패턴이지만 이제 15장에서 MVC 패턴, 그리고 5장에서 펍서 패턴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설계 패턴과 관련된 주의사항은 객체지향에서 클래스 간 관계, 객체 간 관계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객체지향 설계 결과의 형태는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면 클래스 관계도들을 그리는데 이 패턴의 관계도하고 이 패턴의 관계도가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럼 맨날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게 이 패턴, 이 패턴하고 차이점을 모르겠습니다. 라고 질문하는 경우가 많은데, 확실히 패턴마다 다른 점은 이 패턴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은 다릅니다. 해결한 목적은 다르지만 둘 다 상속을 사용할 수도 있고, 둘 다 상속과 포함 관계를 같이 쓸 수도 있고, 그래서 그 클래스 관계도의 모습은 별 차이는 없지만, 이 패턴이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과 이 패턴이 해결할 목적은 명확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패턴을 살펴볼 때는 그 패턴의 코드 모습이 아니라 이 패턴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지, 목적이 뭔지를 먼저 생각을 해 보셔야 되겠고, 그러면 이 패턴의 목적과 이 패턴의 목적이 다르다는 거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점을 잘 생각해서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패턴을 공부할 때. 그리고 패턴의 구조를 변형해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꼭 이제 그 수업 시간에 소개된 대로 꼭 고지고대로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 설계 패턴들은 틀만 제공하는 거니까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필요에 따라서 조금씩 수정해서 내 응용에 더 맞게끔, 내 생각에 맞게끔 변형해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UML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아마 알고 있을 수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UML에 나오는 여러 가지 표기법들이 있는데 가장 이 수업에서 중요한 거는 클래스 관계도입니다. 클래스 간에 또 클래스의 객체 간에 어떤 관계를 맺는지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도식화하는 거죠. 그 도식화할 때 클래스는 이렇게 이제 직사각형을 위해서 세 개의 칸으로 구분해 가지고 상태와 이제 행위 를 여기에 표시하게 되겠고요.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행위만 있으니까 이렇게 두 개 칸이 되겠고 이렇게 세 칸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클래스, 인터페이스 그리고 여기가 이제 클래스 이름, 인터페이스 이름인데 그 위에 이제 스테레오 타입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뭐 추상 클래스인지 인터페이스인지 두 칸이면 뭐 무조건 인터페이스이기는 한데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인터페이스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C++도 비슷하게 인터페이스라는 건 없지만 이제 상태가 없는 클래스를 만들어서 이제 그 추상 클래스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래스와 인터페이스를 나타내게 되겠고 그 다음에 객체 간 관계나 이제 클래스 간 관계를 나타내게 되는데 보통 객체 간 관계는 이제 선으로 연결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선으로. 그래서 person과 magazine과 어떤 관계가 있으면 이렇게 선으로 묶게 됩니다. 근데 화살표를 이렇게 해서 그리게 되면 person에서 magazine을 이제 접근할 수 있는데 매거진에서는 person을 모른다는 거예요. 즉 잡지에서는 이 잡지를 누가 구독했는지 모르는 거지만 person에서는 이제 자기가 어떤 잡지를 구독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여기에 매거진이 멤버 변수를 갖고 있을 수 있지만 여기에는 person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또 이런
관계를 나타냈을 때 다수성이 중요해요. 그러면 매거진은 여기처럼 이제 이 매거진을 구독하고 있는 사람은 다수일 수 있고 빵명일 수 있고, 한 사람은 빵 개의 잡지를 구독할 수도 있고 여러 개를 잡지를 구독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나타내는 게 이제 요 다수성이고요. 그 다수성의 관계를 설명하는 어떤 그 글을 위에다가 저렇게 쓸 수 있습니다. 예, 꼭 써야 되는 건 아닌데, 보통은 나중에 보면은 요거는 보통 생략을 합니다. 쓰진 않고 요 관계도만 나타내게 되겠고요. 멤버 변수로 유지를 하게 되면 이제 여기서 매거진을 유지를 안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안 한 상태가 되겠고요. 요 경우엔 만약 유지를 하게 되면은 이제 이게 집합인지 복합인지에 따라서 요 기호를 쓰게 되겠고요. 이제 이게 요렇게 그 공백, 그러니까 채워지지 않은 그 다이아몬드를 이용하게 되면은 이제 빈 다이아몬드면 집합 개념이 되겠고, 진한 다이아몬드면은 복합 개념이 됩니다. 즉 복합은 그 포함 관계를 유지하는 이 컴퍼니가 없어지면 직원도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집합 관계이고요. 만약에 사람과 눈이다. 사람이 없어지면 눈도 같이 없어진다. 물론 눈을 뭐 이식해 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상황마다 다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꼭 그 응용에서 이렇게 본다고 해서 그게 틀렸다 하는 게 아니고, 이 응용에서는 이 관계를 집합 관계로 볼 수도 있고, 이 관계를 이 응용에서는 똑같은 거지만 복합 관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열해 가지고 되겠고요. 클래스 간 관계는 이제 이런 식으로 상속 관계, 구체화 관계 두 종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게 되겠고, 그 UML을 표기법을 적용하는 그 수준들은 우리가 이제 개념적인 측면에서도 그릴 수도 있고, 명세적인 측면에서 그릴 수도 있고, 구현적인 측면에서 그릴 수 있는데, 주로 우리가 이제 그 수업 시간에 이게 패턴을 설명드릴 때는 특정 프로그래밍 언어를 고려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요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수준에서 그리는 거고, 여기에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제 넣는데 꼭 그 상황에서 설명을 위해서 필요한 것만 넣고 모든 것을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 여기서 뭐 행위가 10개라고 해서 이 10개의 행위를 항상 클래스 관계도를 그릴 때 다 나타낼 필요는 없고, 우리가 꼭 설명해서 강조하고 싶거나 필요한 것들, 설명을 위해서 관계도를 그릴 때 넣어서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들은 여기다가 넣어서 그리는 거고, 나중에 관계도만 나타낼 때는 여기도 비고 여기도 그냥 비인 상태로 선들만 연결해 가지고 어떤 클래스들이 나오고 나온지만 이제 보여드리는 형태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업 시간에서 가장 중요하게 살펴보는 건 바로 그 이 UML 표기법 중에서는 클래스 간 관계도입니다. 이렇게 이제 요거가 되겠고요. 이제 보통 요거는 이제 정적 모델이에요. 실제 프로그램이 실행됐을 때 어떤 객체가 어떤 순서로 뭘 하는지를 나타내 주진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UML 표기법으로 그 어떤 기능을 수행했을 때 어떤 객체가 어떤 객체와 어떤 순서로 상호작용하는지를 우리가 보여주고 싶으면은 순차 다이어그램이라는 걸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차 다이어그램은 동적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은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데, 간단하게는 우리가 원래 만약에 UML 기법을 써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 문서화를 한다, 그러면 뭐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이제 할 텐데, 그때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을 그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프트웨어 응용은
요 바운더리 내에 있는 기능들을 구현할 것이고, 외부적으로 보면 이 소프트웨어를 쓰는 사람들은 여기에 보면은 주방장, 그리고 웨이터, 그리고 그 고객, 그 다음에 그 캐시어, 주문을 그 계산을 해주는 분들이죠. 그런 참여자들이 되는 거고, 이제 소프트웨어에서 요 기능들을 하나하나씩 구현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 기능을 실제 사용하는 외부는 이제 클라이언트가 되고, 얘는 주방장이 되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리고, 그럼 요 각각 하나마다 요 케이스 스페시피케이션을 그려서 각 기능에서 뭘 해야 되는지 이렇게 말로 쓴 다음에, 요거를 이제 이 순차 다이어그램으로 우리가 그 동적 내용, 즉 요 안에 있는 요 내용을 요 유스 케이스, 즉 요 음식을 먹을 때 아니면 주문할 때, 고객이 주문할 때 이제 어떤 순서대로 해야 되는지를 요 순차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우리가 표시할 수가 있고요. 그럼 이 순차 다이어그램 표시가 된 걸 바탕으로 이제 개발자들은 이걸 바탕으로 코드로 옮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거는 외부자일 수도 있고, 요거처럼 객체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객체, 이거는 외부인. 아까처럼 뭐 고객이라든지 주방장이라든지 이런 실제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되겠죠. 그래서 그 사용자들의 인터랙션, 이제 그 사용자 인터랙션 할 때 그 사용해야 되는 객체. 그래서 이 레션 매니저에서는 이 add course라는 메소드를 구현해 줘야 되겠고, 이 add course 메소드에서는 UML course라는 객체를 생성을 해야 되는 거죠. 요 결과로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순차 다이어그램으로 동적 관계도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아주 일부는 저희가 이제 패턴을 설명할 때 순차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보여드리긴 하는데, 이제 그게 이 수업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졸작을 수행하면서 각종 보고서를 쓰고, 그 보고서를 쓸 때 소프트웨어 설계 분석 결과들을 도식화하고 싶으면 이런 클래스 관계도 순차 다이어그램, 그리고 이런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 이런 것들을 그려가지고 내 소프트웨어들을 이런 식으로 설계했다. 그리고 이 설계 바탕으로 구현하고 있다. 이거 보여드리려면 이제 요런 것들을 이제 활용해 주시면 되겠고, 요런 내용들은 어쩌면 여러분들이 아마 소프트웨어 공학 시간에 학습해 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걸로 3장 노트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